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추광이 반란 속의 윤석열이 용산에서 쫓겨나면서 내뱉은 말이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기고 돌아왔다. 뭘 이기고 돌아왔다는 겁니까? 누구를 이겼다는 말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소리도 짓거렸다고 하는데 대통령 자리를 오로지 올라야 할 최고 권력으로만 생각했던 자인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국민은 지난 3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만약 저자가 2년이나 더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런 자가 3년이나 대한민국을 대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럽기만 합니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다시는 저런 괴물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4월 14일 월요일 대선을 꼭 50일 앞둔 오늘 아침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집에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아귀찜 세트 여러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싱싱한 아구입니다. 당일 잡아서 바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또 살이 듬뿍 들어있어서 아주 드실만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들 많이 주문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 때까지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다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제품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앵콜로 보내드리는 간편 뚝딱 아귀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뒷배경으로 청와대를 한번 쫙 넣어봤습니다. 다음 대통령 용산으로 갈 일은 없을 거고 청와대를 지금부터라도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대선 과정에서 그런 걸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윤석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좀 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사람 새끼가 아닌데 예. 아이디를 점을 쓰시는 분이에요. 점님. 멧돼지가 격이 있나요? 경우가 있나요? 상식이 있나요? 짐승이 뭘 지킬 게 있나요? 멧돼지는 짐승입니다. 도살이 답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자 저는 이 정도 하고 우리 패널들한테 욕을 시킵시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 교수님은 또 목사님이라 또 욕하기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진짜 욕은 못하겠고,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하, 그러니까 기대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권력, 본인의 어떤 부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일도 생각이 없는 사람, 오로지 본인의 욕심, 그 욕심 채우는데 모든 걸 했던 사람, 이렇게밖에 인정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한테 이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 국가가 망가졌습니까, 지금. 진짜 이제라도 저렇게 그만두고 나와 다행이긴 합니다만 나오는 날까지 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요, 염장 지를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나올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반성은 일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오랫동안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밥도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뭐 포옹하고 막 그러던데 그 대학생들도 동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그 청년인가만 확인하고 앞줄을 세웠고 그 대학생들이 어떤 특정 단체더라고요. 뭐 제 단체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고 그렇게 동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과장 같은 거 입고 청년인 척해서 앞에 서라. 그리고 50대 이상은 좀 뒤로 물러나라 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했던 이 뭐 윤석열이 어디 시장을 가고 뭐 어딜 가고 뭐 행차할 때가 있잖아요. 김건희랑 같이. 이럴 때도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과연 정말 자발적으로 환호를 했을까? 근데 제 주변에는 몰라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좋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좀 발견한 적이 없고 특히 청년 세대도 저도 이제 소통을 가끔 하는데 대부분이 다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창피해 하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그 국정 운영도 전부 다 가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뭐 김건희 씨 말할 것도 없죠. 이름부터 다 가짜고. 윤석열도 그동안 국정 운영했던 것도 대부분이 다 좀 가짜 같아요. 모든 게 다 꾸며지고 하는 척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3년 하거나 5년 하나 똑같다. 이 말이 뭐냐면 어차피 나는 국정 운영 제대로 안 했다. 3년 운영하냐 나는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일 안 한다. 그냥 내가 매일 만찬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사람들 만나서 노는데 그게 뭐 아크로베이스타에서 하나 용산 관제에서 하나 그게 무슨 나랑 별 차이가 안 나는 저는 이게 함의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부분은 극단의 저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세상에 한재열 변호사님 할 말이 있고 윤석열 제자 입에서 국민 앞에 사죄한다는 얘기 기대는 안 합니다. 예. 그래도 자기 자신의 어떤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파면돼서 돌아오는데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 국민 앞에를 떠나서 네. 그냥 면목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할 말입니까? 하다못해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라도 그렇게 뽑아줬는데 제가 중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못해 그쪽에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죠. 항상 뭘 생각해도 그 어떤 상상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까 이제 뭐 이런 앵커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왜 그 우물에 아이가 빠지면 그 구하고자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맹자님이 동양철학에서 성선설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자의 그 글귀의 뒷부분은요, 무소지심은 비이냐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아닌 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김이부님. 아구찜 시켜야겠어요.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날려야겠어요. 또 여기서 살짝 아구찜 얘기하시는데 예, 아구찜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자, 윤석열이 했던 그 말 참 들어봅시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2030, 40 청년들 대통령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주민등록증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앞쪽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세은 소장님이 주변에 참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참 인간 관계가 좁고 좋으신 것 같아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왜 주변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지. 참. 저런 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런 자들한테도 할 말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뭐 빨간 모자를 또 쓰고 있던데 완전 트럼프 흉내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렇게 또 썼던데 한국을 얼마나 망쳐놓은 자입니까?
저는 적어도 이제 그거 안 본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했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도 말이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책상 앞에 미국 대통령의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이렇게 놓고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그것도 지키지도 못하는 걸. 참 그때부터 저는 참 못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국 총독입니까? 저런 거 더 이야기해봐야 입 아프니까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이제 나가면서요 뭐 이것저것 뭐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별짓을 다 해놓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목욕탕을 편백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하고 이번에 데리고 가는 반려동물이 몇 마리? 11마리. 11마리. 거기 고양이들 뭐 이렇게 놀으라고 캣타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5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 나라 돈으로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간다. 임세훈 소장님 횡령 아닙니까? 명백하게 횡령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간 출퇴근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한남동에. 그때 짐이 굉장히 조촐하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경호처에 있는 관계자들도 두 부부의 짐이 굉장히 조촐하다. 자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갖고 나갈 거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탑차가 몇 차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간에 본인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을 때 구입한 비용은 전부 다 총무비서관에서 나온 아마 그 예산으로 아마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 국고입니다, 국고. 국가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들이 자기 물건처럼 썼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저 캣타워가 몇백만 원인 것도 웃겨요. 저는 저거 샀을 때 분명히 뭐 누군가 중간에서 뭔가에 커미션이 있거나 하지 않고선 저게 어떻게 500만 원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냥 플라스틱 아닙니까 저거? 그런데 저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에서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들었던 정자도 일부 갖고 와서 그것도 아마 국고로 샀을 것 같은데 정원에다가 나서 계속 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무슨 스카이라운지 같은 걸 관저에 만들었다고도 들었습니다. 무슨 바같이. 뭐 그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볼 노릇이고. 뭐 이게 돈 쓴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의 막 40억 가량이 그 김건희, 윤석열이 한남동 사저에서 쓰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나 공사 비용이나 썼다는 게 이제 나와 있던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 40억도 사실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을 굳이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저 캣타워도 본인들 사비로 쓴 거 아니면 갖고 가면 당연히 국고 횡령이죠. 저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불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해요. 그 탑차에.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개인의 사적 물품이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에서 뜯어서 뭐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분명히 조사하면은 뭐 총무비서관실 예산이나 뭐 구입한 내역이나 이런 거 봐서 뭐 선입선출을 비교한 다음에 물건이 맞고 안 맞고를 확인해서 분명히 없으면 이것도 물어야 됩니다. 김건희, 윤석열한테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캣타워인가 뭔가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저런 게 500만 원이나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걸 가지고 가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어떻게 저런 거를 사면서 500만 원씩 하는지. 저게 하는 스타일이 윤석열 하는 스타일하고 같아요. 검사 시절에 윤석열 밥값, 술값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전부 다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다 썼으니까 어떤 짓으로 해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파면된 이후에 일주일이나 있으면서 만찬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 파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다 국민 세금이면 횡령이고 배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써서는 안 될 돈들이고 잘 관리했다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인 거고요. 사실은 저는 저 캣타워를 산 것부터 이미 횡령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거는 국고로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뭐 저 짐이 별로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조촐하다라고 그렇게 경호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요. 윤석열에게 조촐하다의 의미가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캣타워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게 욕조도 흰옥기로 욕조를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쓰는 욕조의 2배 크기고 욕조만 2천만 원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느라고 관제 외계부 공간으로 쓰던 걸 관제를 리모델링하는데 46억 정도 썼다고 하거든요. 46억이 어디가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무슨 고급 아파트를 사도 46억이면 충분히 살 텐데 그게 이런 데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 46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상적으로 그럼 지불이 됐을까?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 공장에 21g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그런 어떤 대형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했고, 또 한 군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죠. 대통령실에 그 보안 유리 설치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실제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인 거를 20억이 넘는 걸로 부풀려서 이렇게 청구했다고 해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 관제는 정상적으로 46억 원 지출됐을까? 누군가 어떤 자들이 그 곁에 붙어서 또 이른바 그 곁에서 뭐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거짓말로 청구해서 돈을 또 챙겨간 건 아닐까? 그러면 윤석열 주지의 주변에 붙어있는 인간들 중에서 그나마 뭐 지지한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제대로 된 지지를 하는 걸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말로 떡고물에도 떨어질 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지지를 했을까? 그 사이에 쓰인 돈은 또 얼마나 될까? 그 돈은 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낸 거 아니에요? 참 챙겨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는 자택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햇살 가득님 500만 원 받고 5만 원 지불했겠죠. 그놈의 5 그러셨는데 지금 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 나갈 때 그 사료값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풍산개. 북한에서 받아온 풍산개인데 이게 원래요.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그 물건이든 뭐든.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이제 풍산개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건은 아닌데 그렇게 취급이 그렇게 돼요.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개인으로 사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납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공격을 한 줄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사료값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료값이든 아니면 집에서 쓰는 물건들은 본인 돈으로 구입했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생활하시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물건 사고 누가 아는 분이 오시면 식사 대접도 그걸로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료값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풍산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건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타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선물로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납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 당시에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사료값이 아까워서 안 한다고. 그 사료값 들어가는 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왜냐면 이게 만약 대통령 기록물이 돼버리면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더라도 함께 하더라도 사료값은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꼴하지 보세요. 하는 꼴을 보면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캣타워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것도. 아니 그거를 본인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국가의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이 데려간 개 강아지 또는 고양이 기르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야죠. 만약 국가 세금으로 썼다면 그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저걸 또 만약에 국가 세금을 사는데 가지고 간다. 공금횡령이죠, 당연히. 이거는요, 공적 마인드가 1도 없어요. 그리고 남을 공격할 때는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고 자기한테는 하염없이 너그러워. 내가 그냥 쓰면 어때? 특활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문제 얘기했던 특활비. 검찰총장 하면서 서울지검장 하면서 썼던 특활비 다 보고를 안 해요. 영수증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수증 내라 그랬더니 다 휘발성 된 거. 글씨도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되잖아요. 아니 공적 마인드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대통령을 2년 반이나 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급횡령이 있었을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는 관제 안에 있던 모든 공사들 여기에 동원됐던 같이 했던 공사를 했던 업체들 다 조사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속속히 다 살펴봐서 공금으로 사용된 모든 거 다 회수시켜야 되고요. 국고손실죄나 공급횡령으로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이은주님 500만 원으로 쌀 20kg짜리 100가구에 돌리면 4인 가구 한 달 버틸 식량이 됩니다. 엄태희님 3년 동안 물가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날짜 임박한 식품 사는 내가 바보였네. 가을여인님 어제 명동성당 다녀왔는데 노숙자들 무료 급식 먹으려고 줄 선 거를 보고 너무 속상했는데 캣타워 500만 원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가 3년 동안 나라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적이 많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나가 미국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바이든 날리면 그거 가지고 참 아이고 얼굴을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그 천박하게 그지없는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응?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 본 바탕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좀 조심할 줄 알았는데 그 외국 나가가지고 명품숍 들러서 쇼핑하고 말이죠. 그것도 해명이라고 내놓았던 게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호객행위 때문에 그랬다고. 급기야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 받은 게 온 영상이 다 공개되고 얼마나 3년 동안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서. 그때만 해도 제가 힘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뭐 이랬는데 이제는 힘도 없어요. 아유 참 화낼 힘도 없다고요. 이제 이런 윤석열이 오늘부터 형사재판 받습니다. 내란죄. 지금까지 대통령들 참 그 당은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는 거 보면 보세요. 그 전부터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그거 없어져야죠. 그런 당은. 이제 또 윤석열이 지금 형사재판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대통령이었던 자들 다 이렇게 형사재판 받을 때 다 법정 모습 촬영하고 심지어 수의 입은 모습까지 찍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재판받는데 그 재판부가 방청도 못하게 해, 촬영도 못하게 해, 들어가는 모습도 못 찍게 해, 지하주차장으로 해줘.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그자가 직위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기피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결정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시겠지만 헌법에서 재판은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 법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세우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 밀실에서의 거래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헌법에서 재판은 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재판 과정을. 그래서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중요 재판인 경우 여지없이 카메라 촬영을 허락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가장 존중하고 있는 헌법을 존중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 과정도 다 중계방송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일부 문제가 있을까 봐 실시간은 아니었지만 거의 시차 없이 중계방송을 하도록 했던 건데 도대체 내란 피의자, 내란 수괴 피의자인데 그 형사재판에 촬영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뭘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문제는 주변에 또 경비라든가 법원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지자들이 모여서 극렬 지지자들이 가서 난동이라도 부릴까봐 첫 번째 재판에 한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 정하겠다고 미뤘다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그 법정 안으로 이미 들어간 뒤에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거든요. 법원에도 경호원들이 있는 것이고 법정 관리를 하고 있고 건물 내부이고 이미 허락을 받은 이 취재 기자들, 사진 기자들만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건데 그걸 막는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이건 그냥 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주경 판사가 하도 국민적 비난이 큰 걸 아니까 자기 얼굴 찍힐까봐 막나. 아하. 오죽하면 제가 그 생각, 이걸 막을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정말 그 직위원 이자는 맨 처음에 구속 취소했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랬는데 지금 보면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임승훈 소장님 이런 자를 어떻게 믿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위원 판사가 그때 뭐 나를
때로 바꿔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법정 다니면서 본인도 창피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 검사가 당연히 항고할 줄 알았더니 왜 검사가 안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닌대요. 근데 이제 그 판사가 지금 또 윤석열 관련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또 이게 문제가 또 되니까요. 재판부 법정 촬영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핑계를 엄청 잘 댑니다. 이분이. 법정 촬영이 신청이 늦어가지고 불허가 된 거라서 재신청 시 하면 내가 한번 판단해볼게 라고 또 한 발 뺍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은 그런 논란의 또 이야기를 듣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요 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판사가? 좀 판사가 이렇게 간 보는 판사가 있는지 진짜 좀 놀라울 지경이고요. 뭐 제가 과거를 말씀드리면 좀 이분한테 가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등의 이런 그 기관에서 감시를 해서 사형, 유배, 파직, 태형 등으로 처벌이 된 사례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특히나 중세 유럽에서는 뭐 부정한 판결 내릴 경우에는 왕권 하에선 참수형, 재산몰수 이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만큼 이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죠. 뭐 과거 페르시아에서는 뭐 그 판사의 살을 뜯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제가 이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판결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에게서만 한없이 너그럽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근데 지금 또 비슷한 일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다음 이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저게 과연 공정하고 제대로 된 판결일까? 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돼서 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 깎아먹는 일을 지기현 판사가 혼자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지기현 탄핵해야 된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혹시 지기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향님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가 힘이 없을까요? 우리 앵커님 힘없다고 하시는데 앵커님 좀만 더 힘내게 정의련님들 모입시다. 힘냅시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제 힘납니다. 지기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니까 오늘 아침에 재판부가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정말 뭐뭐하고 자빠졌네. 지난번에 지기현 이름 가지고 어떤 분이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뭐 귀신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기억해요. 한번 해보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찐다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연병하고 자빠졌네. 근데 보세요.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이걸 보면은요. 이 지기현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속 취소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즉시 항고 당연히 할 줄 알았다. 거기서 저기 할 줄 알았다. 네. 자기 판단이 어떤 판단인지를 모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앵커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알면서도 마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 동의 얘기하잖아요. 법정 촬영 재신청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그러는데요. 피고인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익에 맞고, 정말 국민들 모든 관심사가 집중된 거잖아요. 내란 사태에 대해서 피의자의 재판을 받는 첫 번째 재판이에요. 그리고 관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선례가 다 있잖아요. 아니,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에 나오는 것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거나 뭐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날로 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바꾸면서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지금까지 전직 2명의 대통령이 재판받는 과정이 다 공개가 됐고 아니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호송차에 내리는 거에 찍혔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다 찍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바꾸겠다? 뭔 논리예요 대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익에 맞는 것을 행동할 거라고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재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대요. 직권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례가 없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지기현 판사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또 괜찮지만 지난번에 풀려나는 사안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 사안까지 봐서 아니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들어가는 거 찍는 것도 안 된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법정에 그러니까 그 법정에 출두할 때 들어가는 것도 찍으면 안 되고 지하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건 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아니 피고인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건 다 받아들이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 왜 피하는 겁니까 대체? 누구 편이에요? 이러니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의심 안 받으려면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재판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기현 판사라는 자 말이죠. 이게 정말 웃긴 게 여러분 이거 정말 제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양재열 변호사님. 내가 재판받는 거 촬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윤석열 쪽이 신청도 안 한 거예요. 네,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판단해서 이거 찍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돼 있긴 한데 그 원래 아까 이제 저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다만 공익의 목적이 중요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법원의 판사라는 자리가 그 법정안은 그냥 자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법원의 판사의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재판 지휘권 내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나가라, 뭐 감치하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과 관련해서 재량권이 크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지금 그 내란 수계 피의자도 그 풀어줘라는 결정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1일 날 들어왔으니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아 내가 재판이 14일인데 며칠 여유가 없네. 아니 들어오는 순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 나온 것처럼 모든 전직 대통령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다 공개됐다는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뭐 아무리 어렸을 때라고 할지라도 전두환 노태우 재판받는 거 봤을 것이고 그리고 재판부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근혜 이명박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진짜로 저기 자기 얼굴 지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그거 돼요. 말고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지기현 이자가 뭐 때문에 윤석열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겁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한편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도대체 윤석열과 뭐 그동안에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한번 있었는지. 따져봐야 되겠어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같이 일했던 경험도 없고 한데 뭐 다른 사적인 모임에서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지지율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파면된 대통령이에요. 이미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고 이 내란죄가 만약에 판결이 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그 피해자인데 뭐가 이렇게 편의를 이 사람만 봐주는 경향이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전통이나 관례 다 깨고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편의화하고 싶은 걸 다 해준지 심지어 본인이 신청도 안 한 거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윤석열을 빼준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상대로 이거 국민을 능멸하는 거죠. 헌법재판관 정영식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의심했어요. 왜? 윤석열 내란 실패하고 나서 곧바로 그 박선영을 갖다가 위원장 탁 시켜줬잖아요. 아이고 저거 뇌물 갖다 바치네. 그러면서 또 뭐 할 때마다 홍장원 차장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메모가 어떻고 저쩌고 할 때 어쩌쩌쩌쩌 막 그랬는데 그래도 파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사 지가 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판사하면 판사로서 공정함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기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처럼 윤석열이 저 출석하는 것도 못 지켰고 그다음에 법정 안에 들어온 것도 못 지켰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충분히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제대로 할까요? 저는 의심이 상당히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공정하게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만약에요, 본인이 내란에 대해서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과 판단이 있었다면 어떻게 윤석열의 구속을 해제하고 나가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례만 보더라도 지기현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기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물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인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란에 대한 온전한 처벌, 거기에 합당한 처벌 받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여망인데 그 여망을 흔들고 방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가 재판장으로 앉아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법정에서 지금 속보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뜬 거 보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랑 직업을 판사가 물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냥 넘어갔대요. 대답을 거기는 안 하고 그 다음 말에만 이제 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그 윤곽근하고 변호인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속닥속닥 하니까 그건 보다 못해서 이제 저 피고인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사 재판장에 출석해서 첫날 재판인데 변호인하고 앞에서 검사 얘기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저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봤던 모습을 그대로 윤석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윤곽근 변호사라는 사람도요,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내란 선동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 자체가 이게 이렇게 엄중해야 될 재판이 희극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납득할 수 없는 때와 날을 때로 바꿔서 그 내란 수계 피해자인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옥시켰던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아주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기현이 어떤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저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도 여기는 비상식적인 일과 상상 밖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재판부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 형식 요건이 부족하거나 이미 재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서 사건을 종료시킨, 즉 각하를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똑같이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요. 비슷한 것처럼 지난번에 탈옥 때처럼.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내란죄로 판단 없이 종료가 돼버려서 다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설마 또 지기현과 검찰이 또 짜서 윤석열을 이번에 공소권 없음, 뭐 각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특혜 봐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는 오히려 그런 국민이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명백하게 더 법대로 더 국민이 원하는 민심대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워낙 윤석열 신청도 안 한 일을 막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양절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생방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거든요.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피해주고 회피해주는 것,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소가 웃으면 우하하. 지하 주차장 입출입 영상 차단 법원 발표하는 순간 저놈들 사바사바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서구님, 캐비넷입니다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정말 사법 정말 이렇게들 많아요, 곳곳에. 그래도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로만 구성됐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를 떠들어도 다 이렇게 밝혀지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재판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기현 판사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아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한덕수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권한 대행입니까? 진작에 탄핵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덕수? 말을 안 해요. 나간다, 안 나간다. 근데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신청 접수하는 마감이래요. 내일까지 접수를 안 하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까지는 접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계속 그동안의 심판으로 뛰다가 갑자기 막판에 내가 선수로 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한다. 아니 시나리오를 짜도 어떻게 좀 정상적인 시나리오를 짜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그의 이름 뭐야? 김건희. 그 두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힘든 것 다 빼고 막판에 내가 그냥 단일화, 원샷으로 단일화해서 후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거면 명확히 안 한다고 몇 선을 긋든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나가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뭐 안 당하는 거잖아요. 나 안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열심히 경선 치러가지고 한 명을 뽑는데 그 두 번, 그러니까 1차 경선, 2차 경선을 본경선 하거든요. 3번을 해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놓으면 그때 가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붙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안 하고 나는 그냥 상 차려주면 거기 가서 그냥 밥이나 먹을게. 이런 의도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참 황당하고 딱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용병처럼 영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물론 뭐 관료는 많이 했지만요. 정치를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누구 밑에서 일하고 뭐 총리든 장관이든 이런 거 했지만 그런 모습 보면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소극적 행위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또 만약에 영입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은요.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본인들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데리고서 정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정당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대권의 후보로서 뭔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 어떻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매번 대선할 때마다 조기 대선, 이번 조기 대선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할 때도 그랬고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용병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정체성도 애매모호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후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 얄팍한 생각. 정치적인 지조나 정치적인 능력도 없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러나 나온다 한들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본인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밥상 차려주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본인이나 국민의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죠. 네. 지난번에 윤석열 가지고 엉격결에 꼬아가지고 됐다고 해서 또 한덕수를 노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대선 주자들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한덕수는 한 번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공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책성과는 사실 안 맞는 사람이죠. 근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뭐 15용이니 18용이니 20용이니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그 자원들이 후졌다는 걸 스스로 증빙하는 게 저는 이번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원래 뭐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에 당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정통성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 출신의 그냥 뭐 본인을 임명한 사람 들이받은 사람 정도밖에 아닌데 그 사람 꾸어다가 앉혀놓은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를 파멸로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 박살을 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똑같은 일을 또 리바이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한덕수가 선수 아까 뭐 축구 선수 이런 얘기 아까 되셨는데 사실 이게 한덕수가 돼야 될 일도 아닌 게 내란 공범의 피의자로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고발이 당하기도 했고요. 지금 총리직에 앉아서 대행의 자리에 앉아서 뭐 거창하게 양복 입고 경호 받으면서 트럼프랑 전화하면서 뭔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자는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입니다. 뒤에서 무슨 기름장어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획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상하게 임명을 자기 맘대로 권한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윤석열이라는 선수가 상대 선수를 막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고 관중까지 죽이려고 했고 운동장도 부시려고 했던 사람이 영구 선수가 박탈이 됐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도와주려고 했고 옆에서 가담했던 자가 선수를 또 뛰겠다는 말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요. 이 윤석열 내란 공범 집단은 수준이 정말 너무 후지고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당입니다.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저는 해산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세현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희성 변호사님 또 슈퍼챗 보내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덕연 TV는 또 누구신가요? 저희 또 같이 같은 팀입니다. 아, 참.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이 거의 여신인 것 같군요. 저분들 저한테 팬심으로.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장난처럼. 아니 임세현 소장만 칭찬하다가 저희가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이름도 넣어줬어요. 아이, 덕택에 우리도 이름 들어갔어요. 이희성 변호사님, 오동현 TV님, 백운기 대표님, 최진봉 교수님,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현 소장님 응원합니다. 임세현 소장님 어제 풋살 첫 골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안진걸 TV, 오동현 TV에서 윤석열 국고 손실죄 고발 관련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풋살 했어요? 네. 어제 원래 이게 저희가 그동안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가끔씩 풋살 했는데 예. 개엄 때부터는 쭉 멈췄어요. 아. 집회 나가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근데 첫 골을 넣으셨다고? 제가 이번 시즌에 처음. 아, 예, 시즌에? 예. 아, 뭐 다득점 왕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진 못했고 운이 좋아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뭐 한덕수 아니라 누가 나와도 되겠습니까? 많은 지금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인데, 근데 왜 입장을 안 밝힙니까? 입장이 없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계속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몇 명이 모여서 나오라고 한다느니 성일정 의원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다느니 그러는데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일단 뭐 높게 나와요. 리얼미터가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48.8%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짜잘한 것들 몇몇 있죠. 근데 거기에서 한덕수가 2등인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소리 높여왔던 홍준표, 뭐 한동훈 다 지금 6, 5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한덕수가 8.6으로 2등인 거예요. 김문수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차피 누가 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용이라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한덕수 얘기를 하는 건데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누가 되면 이재명하고 될까? 다 안 되지만 여기를 보면 그나마 한덕수가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세훈 뭐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빼고 홍준표는 31.9%포인트, 김문수는 29.0, 한덕수가 26.6. 그나마 한덕수가 낫지 않은가. 지금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출마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 나오려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양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게 너무 뻔히 보이는 수인 게 아까 얘기했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3번 정도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 국민의힘이 3번 정도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 매번이 어찌되면 그나마 흥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를 뽑은 다음에 이 무소속으로 그 이후에 한덕수가 등장을 한다라면 한 번 더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양자 대결로 해서 그때 그리고 둘을 띄워놓고 봐서 김문수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한덕수 중에서 더 많은 쪽을 끌고 오는 쪽을 주자로 내세우겠다라고 보고 또 한덕수를 내세웠을 경우에는 그나마 보수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쪽에 지금 현재 이제 뛰어왔던 사람들 선수들 말고 저기는 그래도 신선한 신인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착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있죠. 우리 임세현 소장님 아까 기름장어 같은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의 원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뒤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방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게 검증이 금방 끝났지 않습니까? 불과 몇 주도 못 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생각을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권한대행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나을 것이야 라고 보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아마도 아까 말씀도 앵커님도 주셨겠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짜고 있는가 싶은데요. 이걸로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는 안 되는 거를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자들은요. 정말로 반성은 고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더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쪼개고
그리고 그렇게 양쪽으로 쪼개는 다음에 설령 대권을 못 가져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해서 우리가 중용을 받고 우리가 이 강력하게 처벌받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차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구도 내에서 이제 야권으로 바뀌더라도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발목이라도 잡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대타협이라는 명목을 빌어다가 사면이라도 바를 구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배동호님, 한떡수 야비한 행동만 해왔던 놈이라 최종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한떡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 저런 형태로 가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이거는. 왜냐면 대선 때는요,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우리 표현,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깡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지율이 나오면 일단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요. 만약 저런 형식으로 계속 지지율이 한덕수가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국민의힘도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도 마찬가지 개념이었거든요. 사실은 고만고만한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있을 때 윤석열이 치고 올라오고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영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본선에 가면 좀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한덕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대통령 빼고 다 해봤어요.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했잖아요.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뒤에서 꽃가마 태워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들인 척하고 나가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반발이 엄청 심해질 겁니다. 제 반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이에요. 기존에 뛰었던 후보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무슨 자기들은 힘들게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하고 또 원샷 경선을 또 해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오늘부터 저 여론조사 때문에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이런 사람들 다 비판의 대열에 가세할 겁니다. 그리고 당내 분란은 더 커질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당내 분란은 더 커질 거고요. 전통적인 당에 이제 우리가 소유하는 극우 빼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저도 한덕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에서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이 지지율이 깡패니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저자는 왜 나올 거라고 제가 보냐면 지금 내란 공범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곧바로 이제 처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선 후보로 딱 이렇게 나오면 정적을 탄압하네 막 이런 명분이 이제 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살려고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한 표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한덕수가 이거 너무 명백하게 국무회의나 이런 것도 갔던 정황들이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심판 때도 대행할 때도 윤석열 공모했다는 걸 지울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덕수가 그런 본인이 대선 후보라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갖고 그다음에 나중에 안 되다 하더라도 당대표까지 출마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길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윤석열에 의한 정치적 탄압과 정치 보복을 받았는데도 그와 비슷하게 바뀌니까 나도 이렇게 탄압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절차를 받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보니까 20여 명 정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다음에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한덕수는 지금 본인은 입장 없다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날짜 계산까지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세영 소장님이 저한테 한 표 보태신다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폭탄 선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말리셔가지고 제가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이번에 불출마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정도로 하면 폭탄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예.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제가 불출마 선언하는 거하고 오세훈 불출마 선언한 건 달라요. 저는 명태균하고 관련 없어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몇몇 후보들 계속 이름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20명까지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 일단 오세훈 드랍했죠. 유승민 불출마 선언했어요.
유승민 불출마 선언은 좀 다른 뜻으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번 대선에 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두 사람 불출마 선언 관련된 걸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서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는 포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재명한테 대통령 대권을 헌납하고 갖다 바치고 이 대선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당의 그 조그만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그런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따져볼 텐데 제가 또 이 불출마 선언했더니 부산이대님, 백운기 앵커님 실망입니다. 앵글러님 속보, 백운기 앵커 대통령 불출마 선언 막 그러는데 임세현 소장님 왜 이렇게 막 실망입니다. 뭐 너무 아쉽습니다. 막 이러는데 기분이 좋죠? 네. 불출마 선언하시고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하시면 더 응원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의 불출마 선언에 이렇게 많이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먼저 오세훈 시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나가도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명태균 때문에도 어차피 나가도 정말 많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제 명태균이 석방이 된 상태잖아요. 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지지율로만 봐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 볼 때는 그러려면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서울시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번에 만약 서울시장을 그만두는데 다시 서울시장을 출마한다 내년에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권 때문에 직을 던지고 나간 사람이 또 출마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대권은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다. 나간들 본인이 당선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지금 희박하고 후보가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와 결합해서 이길 가능성은 낮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가서 괜히 서울시장 권한마저 내려놓게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기회를 보겠다. 이런 기회라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홍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명태균은 오세훈, 홍준표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그런 뭐 정치꾼하고 나는 모른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어떤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둘 다 후보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떨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오세훈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본인이 나가는 도움이 안 된다. 서울시장에는 해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도. 예. 예. 지금 뭐 명태균 입에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더 배짱인가 뭐 이런 게 더 센가요, 임세훈 소장님? 홍준표가요? 네. 아니 아직 명태균이 입을 덜 연 거겠죠.
그 힌트를 덜 준 거다 아닌가 싶은데 그 명태균 씨가 그동안의 얘기를 쫙 봤을 때 보면은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들고 있지만 특히 오세훈은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거기는 뭐 비열하다 뭐 하면서 막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올 용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근데 또 약간 그 홍준표와 오세훈의 대비되는 점은 뭐냐면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든가 말든가 별로 남의 의견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타요. 네, 약간 좀 더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러든가 말든가 방자하다 그냥 이러고 끝내버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냥 명태균 네가 뭐라 하든 니는 사기꾼이다. 됐단 마. 치아라. 그러니까 그런 심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결국은 뭐 오세훈이 이렇게 명태균 빨로 한 방 끝나긴 했지만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 씨 입 열면요 무사하진 못할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일단 4명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2명으로 줄이잖아요. 네. 4명에 누구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세훈 빠졌지만 홍준표 시장도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명태균 입을 떠나서 지난주에 이미 이사방송을 통해서 명태균, 홍준표 쪽에 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 2시에 서울의 모처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다시 이제 출마와 관련된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걸 가는데 하필은 오늘 또 3시에 예. 이 명태균 씨 관련 증거들을 폭로했던 뉴스타파에서 홍준표 명태균 또 관련 보도를 3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했던 기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봐야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남은 사람이 사실 4명으로 고른다고 하지만 그 김문수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고 이외에 한동훈 정도는 오히려 가능성이 올라간 것 같고요. 나머지 둘은 누가 들어가든 큰 의미도 없이 어차피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김문수 쪽으로 정리가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한덕수와 김문수를 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고민을 하겠죠. 거기에 더해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또 한덕수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이렇게 가지만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까 저기 홍준표 시장이 끝까지 자리에 남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앵커님 의견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도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라도 대선 후보라도 차례야 챙기고 있어야지 자기 방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접지했더니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권한대행을 만나서 뭔가 내가 당신 곁으로 갈 테니 우산이 돼달라. 그리고 둘이 합치면 행정 경력 같은 것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자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부분을 지켜달라. 이 얘기가 공약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품어달라. 누가 후보가 되든 나를 품어달라라는 걸로 저는 좀 들리기도 합니다. 임세훈 소장님이 고르는 4명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탄핵 찬성파 중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저는 홍준표 시장 들어갈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뭐 별 의미가 없고 본인을 뭐 엄청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 둘, 반대파 둘 이렇게 해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4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가 4명에 들어갈 것 같다. 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흡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최진봉 교수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갈 사람 어차피 4명을 꼽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꼽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한동훈, 그다음에 김문수, 안철수, 그다음에 누가 한 명 뭐였죠? 홍준표. 홍준표. 네, 4명. 이렇게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1차는. 1차는. 네. 그러면 최종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2명은. 2명은 한동훈,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터질 거예요. 하는 동안도 계속 나올 거고. 지난번에 그 계약서도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그 돈 보낸 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세훈 소장님은 최종 2명은 누구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두 분이 의견이 같으시네. 비윤 한 명, 그다음에 친윤 한 명,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예.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가면 누가 이길까요? 김문수요. 김문수. 네. 그 정도로 윤석열의 그 내란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는 내란당이야라고 아주 디클레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건 사실상 정당 해산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출마한다고 하고 있죠. 그걸 지지하고 있죠. 공공연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한덕수와 같은 사람을 지금 출마하라고, 성일종 의원이 그렇죠.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 이유도 이미 밝힌 것처럼 지금 빨리 탄핵을 해서 대선을 치르면 우리가 권력을 놓친다라고 그냥 그런 것도 감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섰던 겁니다. 뭐 의미 없다고 했지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서 줄줄이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를 했는데, 범죄라고 하는 건요, 아시겠지만 이 범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범들이 숨기 좋도록 도와준다거나 범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공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가 이 말씀이 뭐 그 탄핵 내지는 내란에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의 잘못을 국민의힘이 당차원에서 나서서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 탄핵이 미뤄지고 파면 심판이 길어지고 또 중진들이 나서서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악마화되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도, 그리고 민주당 내지는 진보적인 입장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그것 쪽에 편을 드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극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과 극우의 사실상 전체주의 파시즘에 가까운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존재하지 않아야 될, 내지는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 중심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정당 해산으로 가는 길을 쌓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나와도 안 되는 선거긴 한데 왜 이렇게 또 그나마 막 나오려고 하는지 그건 좀 궁금해요. 오늘 2부에서 그래도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 나오시니까 그런가 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데요? 나중에 뭐가 있나요? 뭐 대권 뭐 이런 거? 당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뭐 일부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난가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대선 후보 난가? 이런 거. 그래서 모두가 난가라고 생각하는 그 난가병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면 뭐 하냐고. 지가 후보 되면 뭐 하냐고.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나가서 대통령 깨질 건데.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수치를 봐도 그냥 어느 상식적에 봐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혹시 나는 될 수도 있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윤석열이 엑스포 될 거라고 믿었던 것과 윤석열이 이번에 탄핵 기각될 거라고 믿었던 거 비슷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난가병 중증이 한덕수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제일 중증입니다. 거기는. 정말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윤석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 아이고 진짜. 쿠데타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사전 모의라는 건 코미디다. 부정선거 수사 불가능. 영장주의 위반 압색 지시 안 해. 이거는 재판정이 아니라 어디 병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 국민들 계속 이렇게 힘들게, 아까 크레바 JID 쓰시는 분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윤 어게인 9호 괜찮습니다. 다시 교도소로. 그러셨는데, 아, 정말. 이렇게 이제 대선을 50일 앞둔 이런 시점인데 그 속보 빼주세요. 예. 국민들 마음 어지럽습니다. 예.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새로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선에 누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참 그 망가뜨린 것을 다시 쌓으려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영남 지역 산불 그 피해 복구가 너무 시급한데 2년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이재민들이 그 군에서 만들어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몸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데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완전 산이 다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고 뭘 해먹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도 규정이 2년이면 나가야 된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거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갈 데도 없는데 2년 됐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산불을 갑자기 당해가지고 집을 잃고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런데 나라가 그것도 못 구해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너진 거 이제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데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하루하루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또 트럼프 저 완전히 지금 뭐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만 망치면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루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내일은 또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그냥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리스크예요. 임세현 소장님 경제 전문가신데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가 트럼프 주둥이에 지금 막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들.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를 처음에는 뭐 중국에는 125%, 그다음에 한국도 몇 프로 부른 데다가 아니야 유예해줄게 하다가 아니야 그 유예 아니야 다른 유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거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미국과 외교적으로 물밑 협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세의 그러한 장벽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FTA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불합리한 처신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있었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해결이 가능할 텐데 지금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없고 무정부 상태이고 그 최상목이라는 경제 총괄은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해서 달러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여기서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되는 것도 저는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도 문제지만요. FTA를 무효화해버린 거죠, 뭐. 자, 정말 그래서 대통령 잘 뽑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준비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